부인, 이식해주지 마세요. 남편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간 이식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 의사가 제 손을 덮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인데 그의 눈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제가 구하려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제 목숨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올해 62, 이름은 정희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하게 늙어가는 아줌마일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제가 병원에 들고 온 파란 파일 안에는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 간 이식 수술 동의서. 서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유난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 사진 속 네 사람이 정말 한 가족이 맞나 잠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병동 복도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눌러 담은 신음들로 가득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남편의 슬리퍼를 가지런히 맞춰놓고 침대 머리맡에 물컵을 채워 놓았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만 하네. 그 말을 들으면 그래도 아직 우리 사이는 괜찮구나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나이 들어 병수바라는 아내가 세상 어디 한둘이냐. 이 정도면 감사한 인생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들어 자꾸만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40해가 다 되어 가는데 간병을 시작하고부터 남편은 조금씩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내뱉던 한숨들, 몰래 통화하던 낮은 목소리, 어디선가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바쁘단 이유로 예민해진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오늘따라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간호사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동의 설명 들으러 오셔야 해요. 저는 서둘러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사람의 간이 오가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같이 기울어지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아버지니, 그래도 내가 지켜야 할 식구니까. 이 말로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설명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팍 명찰에 간담체외과 김민재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수술 과정과 위험성, 이식 후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면 제가 일부 간을 떼어주어야 한다. 그 사실 하나만 머릿속에 무겁게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명이 끝날 무렵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습관처럼 별말씀을요.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더니 잠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연민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는 그 눈빛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의사는 갑자기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바짝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식해주지 마세요.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의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하고 되묻자 의사는 조금 더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식해주지 말고 그냥 도망치세요. 가능하면 오늘 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라기엔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의사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후회. 그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간을 떼어주는 게 어떻게 후회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드라마나 사연 방송에서 봐왔던 감동적인 기증 이야기들과 제 상황이 이상하게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명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 제 발걸음은 엉킨 실처럼 자꾸만 꼬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는 받으셨어요? 라고 묻기에 저는 기계처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의학 용어들, 그리고 맨 아래 보호자, 성명 옆에 빈칸. 제 이름 석자를 적는 일이 이렇게나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는 한동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남편이 있고 문 밖에는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하는 아내가 서 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저는 갑자기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심전도 기계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덩달아 요동쳤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그래도 내 남편이야. 그래도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려 했지만 의사가 속삭이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식해주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 복도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평범한 저녁을 준비하겠지요. 반찬 걱정이나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에 투덜거리고. 그런데 오늘따라 그 평범한 풍경이 저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간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내주려던 사람이고 어떤 의사는 제게 도망치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두 사실이 하나의 현실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적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집은 이상하리만큼 넓고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물부터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그 한마디가 가시처럼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식해주지 말고 도망치세요. 정신을 가다듬어 보려고 저는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술 안내문, 동의서, 사본, 입원비 내역, 보험관계 서류 몇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종이와 도장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남편이 노후 준비는 서류 관리부터야라고 하던 말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선 입원비 내역부터 펼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아끼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명실손보험, 생명암수술, 특약,
생명 고액 보장형 종신보험 적용.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보험을 언제 이렇게 많이 가입했나? 저와 상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서랍에서 제가 늘 모아두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 적금, 남편, 국민연금 안내문, 낡은 공과금 영수증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두툼한 보험 증권이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남편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배우자 김정희, 그 외 상속인. 그 부분은 그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였습니다. 별도의 특약 문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제2수익자에게 일시금 지급.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 이름도 아니고 아이들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화번호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험이야 지인이 권하면 가입할 수 있다지만 왜 우리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익자로 들어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그냥 회사 사람 이름 잠깐 빌린 거다라고 둘러댈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넘길 수 없는 종류의 낯설미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저는 다른 서류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 약정서가 몇 장 나왔습니다. 월 상환액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집 리모델링 할 때도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은 웬만하면 상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은 어떤 설명도 흔적도 없이 조용히 제 서랍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른 채 넘어가길 바라는 것처럼요.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심이 조용히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들이 간 이식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재간을 받게 되면 보험금 구조나 재산 구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일이라면 굳이 이렇게 숨기고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저는 얼떨결에 서류를 뒤로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대충 가방을 내려놓더니 물을 마시고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된대? 검사 좀 더 보고 결정한대. 간이 워낙 안 좋아져서.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거 봤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앱 화면이었습니다. 아들이 대신 확인해준 남편의 진료 내역과 기본 정보가 떠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 중간 부분이 제가 외우고 있던 숫자와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얘, 이거 잘못 입력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모를까봐. 집에 있는 서류랑도 대조해 봤는데 뒷자리가 다른 게 있더라니까. 예전 진료 기록이랑 입원 기록이랑 숫자가 안 맞아. 그래서 병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시스템상 오류일 수도 있다고 얼버무리더라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자 제 심장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요즘 시스템 오류도 많다더라. 너무 신경 쓰지 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에 적힌 낯선 여자 이름, 설명 없는 대출, 어딘가 조금씩 어긋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오늘 의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말. 이식해주지 말고 도망치세요.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하자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가 있던 유리창에 마지막으로 작은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 박힌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파일 속에 넣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공포가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기념일마다 건네던 꽃다발,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던 표정, 가족 사진 속의 미소까지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연기였는지.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착한 아내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는지 웃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고 거실은 텔레비전 불빛 대신 서류 더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국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 쌓인 의문들이 더는 미뤄둘 수 없는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확인부터 하자. 사실을 보고 나서 무슨 선택을 하든 그 다음이다. 저는 남편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입원 전까지 남편이 쓰던 작은 책상, 서랍장, 옷장. 몇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웬일인지 오늘은 이 방이 처음 보는 남의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맨 윗칸에는 넥타이와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칸을 열자 보험증권과 은행 통장, 도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통장을 한 권씩 펼쳐보았습니다. 제게 말한 적 없는 계좌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액은 아니었지만 입출금 내역에는 제가 모르는 이름들이 드문드문 찍혀 있었습니다. 오호렌트, 오호메디컬, 그리고 처음 보는 개인 이름들. 서랍 가장 아래 바닥과 붙은 칸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걸 보니 꽤 오래된 듯 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복사된 주민등록 등본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어느 것은 남편 사진이 붙어 있었고 어느 것은 사진조차 모서리가 잘려나간 채였습니다. 이름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 제가 알고 있는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 이름이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도 섞여 있었는데 발급 사유가 신분 확인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껴있던 한 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래전 제 친정 주소와 어린 시절 우리 가족 이름이 모두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잃어버린 오빠 이름 위에 남편이 지금 쓰는 이름과 똑같은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설마.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농담처럼 생각했던 의심이 갑자기 칼날 같은 실체를 드러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흑백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사진, 병원 복도처럼 보이는 곳에서 서로 기대어 찍은 사진, 호텔 침대 위에 던져진 영수증이 함께 찍힌 사진까지. 당신 대체 몇 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포개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씨 맞으시죠?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듯 그러나 어딘가 경계하는 어조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민재입니다. 병원에서 배웠던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까는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병원이라 주변 눈도 있고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 물음 속에 묵직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끝에 의사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 과거 의료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을 여러 개 쓰셨고요. 정확한 건 수사기관에서 확인 중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인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움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장기 이식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결혼을 반복한 정황이 있습니다. 보호자를 내세워 서류를 맞추고 상대방 간 일부를 받거나 그 과정에서 보험금을 챙긴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서 제가 윤리적으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간을 떼어주고 나면 저는 남편분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전 사례들을 보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예쁘게 돌려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값만 받고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내가 믿어온 사람이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부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최소한 알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만 믿어. 내가 죽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사냐?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다. 그 말들이 하나같이 엮여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눈물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주워들고 저는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 하겠다. 더는 내 몸을, 내 인생을 아무한테나 내주지 않겠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죄책감보다 살아남고 나서 평생 후회 속에 갇혀 사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고 남편 뒷바라지했고 아이들 키웠고 시댁 행사 챙겼습니다. 이제 내강까지 내어주고 나서 버려진다면 그때는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작은 종이 한 장을 새로 꺼냈습니다. 수술동의 철회 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출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수술 동의를 철회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반대로 이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아주 얇고 연약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호 씨,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나부터 살겠습니다. 수술동의 철회서를 손에 쥐고 병원으로 가던 아침,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버리는 길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저는 몇 번이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원 일자, 환자와의 관계. 마지막 칸에 동해 철회 사유를 적는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개인적 사유. 긴 설명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외래 복도 끝 상담실에서 의사 민재와 사회복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자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정하신 거죠?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는 안 주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요동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환하게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인께서 원하지 않는 희생은 막은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남편분 관련 기록은 병원윤리위원회에 올릴 예정이에요. 다만 수사나 법적 문제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동안 부인 안전이 중요해요. 혹시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분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바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청춘을 함께 보냈고 남편과 결혼할 때도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동네 정육점을 하는 친구, 순자였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 상담이 끝나갈 무렵 민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남편분 과거 진료 기록과 사용하셨던 이름, 연락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니 증거로 쓰이기엔 한계가 있지만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병실로 올라가기 전 저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의 얼굴과 남편을 파헤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동시에 써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검사 결과 나왔대? 저는 준비해온 대답을 차분하게 꺼냈습니다. 간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졌대. 수술 전에 검사를 더 해야 한대. 날짜 다시 잡는다고 했어.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저 사람들 원래 그래. 질질 끌어. 당신이 좀 더 강하게 말하지 그랬어. 내가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 알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간을 벌자. 내가 조급해할수록 나는 더 많은 걸 들여다볼 수 있겠지. 저는 남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컵을 채워주고 침대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누가 보기엔 한결같이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병원을 나와 곧장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동네 정육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얘가 웬일이야, 이 시간에.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일단 안으로 들어와. 가게 뒷방에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도망치라고 했던 말, 보험 서류에 적힌 낯선 여자 이름, 남편, 서랍에서 나온 여러 개의 신분증과 사진들.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년은 또 그냥 간준다고 서류 쓰고 울고 있었겠지? 그랬는데 안 하기로 했어.
잘했다. 순자의 눈빛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올 시간 없어. 내가 가진 것들부터 확보해. 통장, 집문서, 보험. 다 내 손에 사본이라도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라도 되찾든 법적으로 싸우든 할 거 아냐.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 입출금 내역, 대출 약정. 순자는 휴대폰으로 일일이 사진을 찍어 저장했고 저도 작은 공책에 중요한 숫자들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 아까 말한 보험 제2수익자 말이야. 순자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번호 찍어서 한번 걸어볼까? 저는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걸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무서워. 그래, 지금은 우리가 먼저 판부터 알아보자. 병원에서도 뭔가 잡고 있다며? 저는 민재가 건네준 메모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사용했다는 다른 이름, 연락처, 과거 진료를 받았던 병원 목록,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과거 피해자 가족 추적 연락처. 순자는 그 번호를 오래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 남편한테 뭔 일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 나중에라도 연락해야 할지도 몰라.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둘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종이와 숫자, 이름들만 테이블 위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안의 불을 다 끄고 난 뒤에도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 보고 공인인증서 목록에서 제가 모르는 기기 등록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과 함께 산 시간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부터는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남편 대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자. 모르는 여자 이름이 걸려있는 보험회사에도 문의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그 과거 피해자 가족이라는 번호로 전화를 걸 날이 오겠지. 겉으로는 여전히 여보, 약은 먹었어? 라고 묻는 아내로 남겠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몇 장과 몇 통의 통화 기록, 몇 장의 서류 사본.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언젠가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낼 무기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상호 씨. 이번에는 내가 먼저 준비할게. 당신이 언제까지나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남편의 수술이 미뤄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링거줄을 타고 떨어지는 약물만이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수건을 다시 적셔 남편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지 당신은 알 거 아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한다잖아. 검사 사람 죽는 것도 검사 끝나고 할 거야?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 특유의 예민함이라 넘기기에는 그 안에 묘한 의심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제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 겁나지? 간 떼어주는 거. 그래서 일부러 질질 끄는 거지?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겁나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간 떼어주는데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하려고 했잖아. 당신 살리려고 하려고 했잖아. 그게 말이야, 방귀야. 지금처럼 시간 끄는 게 살리자는 사람이야. 죽이자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가운데가 쿡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는 계속 쏟아냈습니다. 나 죽으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 아내가 간 안 줘서 죽었다 그러겠지. 당신 그 소리 들을 자신 있는 거야?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시선을 창가로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당신도 끝까지 내 편은 아니었어. 그 말은 칼처럼 짧았지만 방안 공기를 두 동강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동시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눈이 벌개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아들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수술 못하게 막고 있다던데. 진짜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든 그건 너희 아버지 입장이고.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딸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평생 고생하신 분이잖아. 간 조금 떼어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간 조금. 그 표현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한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너희가 모르는 면이 있어. 또 그런 소리야. 아들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엄마, 나이 들면 다 부부 사이에 서운한 거 있고 비밀도 있겠지. 그렇다고 수술 앞둔 사람 두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아? 저는 아이들을 설득해 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든 지금 이 아이들 귀에는 수술을 막는 이기적인 엄마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자기 이야기로 판을 짜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지만 더 말하면 더 깊이 상처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딸은 눈물을 훔치며 나갔다가 늦게서야 들어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벽지, 같은 가구였는데 마치 제가 쫓겨나야 할 집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혜 씨죠?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다면서요? 누구세요? 아줌마 남편, 우리 형님이야. 간 좀 떼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님 죽으면 아줌마도 무사할 줄 알아? 저는 손이 떨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전화가 몇 통 더 왔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조롱했고 어떤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수술 서류나 얼른 다시 써. 늦기 전에 인간답게 살아. 남편 살릴 수 있을 때 살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들에서 짧은 문장들이 날아왔습니다. 양심 있으면 간줘라. 네 남편 죽으면 살인자. 한밤중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라이트도 끄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숨을 죽이며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타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등을 향해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드러냈던 의심스러운 눈빛, 아이들에게 흘린 말, 제게 쏟아지던 죄책감의 화살들. 거기에 그의 과거 인맥까지 덧붙여져 서서히 제 삶을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밤마다 욕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쁜 딸이고 나쁜 엄마인가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병원 상담실에서 들은 민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인께서 원하지 않는 희생은 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발견했던 여러 장의 신분증들, 낯선 여자와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보험 서류에 적힌 제3의 이름들. 그 모든 것들이 제 결심을 다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이건 단지 수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거다. 누군가는 끝까지 나를 악역으로 부르겠지만 최소한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다. 남편의 역습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 괜찮다. 값만 받으면 다시 일할 수 있어. 근데 내 엄마가 겁이 많아서 그렇지. 뭐, 이해는 한다. 나 없이 혼자 살 자신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 속으로는 저를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제 눈을 피했고 이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이 언젠가 뒤집힐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진실은 숨기려고 할수록 더 큰 흔적을 남기고 사람은 연기를 오래 할수록 본 얼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정말 악역인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은 내가 나쁜 사람 노릇을 해줄게. 대신 그 대가도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저는 눈앞에서 천천히 조여오는 남편의 역습을 느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확신. 이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시 잡혔다는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의 짜증이 극에 달하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번호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할 고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준비한 걸 꺼내야 할 때구나. 수술 예정일 아침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붐볐습니다. 보호자들과 환자, 간호사들 사이로 경찰 제복 차림의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인 채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설마 또 미룬다 소리 안 하겠지?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는 거 알지? 당신이 사인만 하면 되는 거야. 간 조금 떼어주고 같이 살면 돼. 간단한 얘기야. 저는 말없이 침대 옆에 서서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부인이 천사라고. 나 같은 사람 옆에서 평생 버티는 거 보면. 당신도 그런 말 들으면 좋지? 천사.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술 잘 받고 나와.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해. 수술 설명을 위해 가족들이 모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에 저와 아들, 딸, 그리고 의사 민재가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옆에는
병원 윤리위원이라고 소개되는 노년의 교수와 경찰로 보이는 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경찰은 왜 있어? 아들이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허리를 세웠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술건과 관련해서 보호자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계셔야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들은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준비해온 서류와 화면을 차례로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분은 김상호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진료 기록과 보험 기록, 그리고 외부 병원 자료를 대조한 결과 동일한 얼굴로 여러 이름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남편 얼굴과 서로 다른 이름이 적힌 여러 장의 자료 사진이 번갈아 떴습니다. 아들과 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의료 사기 사건 수사 기록과도 일부가 겹쳤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확인 중이지만 장기 이식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보호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윤리위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은 환자의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간 일부를 기증받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호자의 안전과 의사에 반하는 희생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의심 단계입니다. 다만 사용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과거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딸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동안 수술 미루자고 했던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알게 됐어.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 그때 민재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발급 날짜가 오래된 실종 신고 관련 문서였습니다. 상단에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소와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호자분께는 특히 중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실종 신고된 한 남성의 이름과 현재 환자분이 사용 중인 이름이 일치합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김상호. 제가 어려서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잃어버린 오빠의 이름. 이름은 우연히 겹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가족 구성, 당시 신고 내용과 현재 환자의 행적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환자분이 과거 이 이름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외삼촌 이름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전 장마철, 비에 젖은 골목길, 오빠를 못 봤냐며 동네를 헤매고 다니던 어린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것과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이 과거 노년 여성이나 가족관계가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접근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이름 선택도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듯 했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원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간 기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은 부인께서 제출하신 동의 철회서를 최종적으로 수리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수술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침대에 실려 있던 남편이 휠체어에 앉은 채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경찰을 불러? 의사 양반, 환자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신상 터는 게 그렇게 재밌어? 경찰이 앞으로 나서자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 다 필요 없고 당신 나한테 말해봐. 그는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정희, 당신이 시킨 거지? 당신이 나 죽이려고 이 난리 친 거지? 저는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떨렸지만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 당신이 누군지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순간 남편의 얼굴에 잠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비웃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그래봤자 사람들 눈에는 간 안 줘서 남편 죽게 만든 나쁜 년으로밖에 안 보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현재 씨 신분 사기 및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남편은 격하게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김상호야, 김상호. 이 여자 오빠 이름으로 사는 게 뭐가 그리 큰 죄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한마디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했다는 거네. 내가 잃어버린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알면서. 남편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써주니까 좋았잖아. 평생 잃어버린 오빠 그리워하던 내 앞에서 김상호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는데 그게 그렇게 불행했어? 그 순간 제가 견디고 있던 마지막 줄 하나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속에서 났습니다. 오빠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 미련과 슬픔이 한꺼번에 지지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외삼촌 이름이었다는 걸 알고. 경찰이 남편을 제지하며 그를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잘 생각해봐. 내가 없으면 너 뭐 할 건데. 지금이라도 간주면 내가 다 덮어줄 수 있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을 듯 의자에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귀에서는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아래 아주 작은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골목을 함께 뛰어가던 진짜 오빠의 웃음소리. 그래, 이제 알겠다.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훔쳐 쓴 남자였을 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매달려 있던 진실이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준 데 대한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것을. 남편이 끌려나간 회의실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 밑으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제대로 서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텨야 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에서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누가 먼저 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등만 한번 가볍게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봐달라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선명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과거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결혼 전 친정에서 갖고 온 낡은 상자, 부서진 액자 틈에 끼워둔 서류 봉투, 아이들 출생신고 서류 사이에 섞여 있던 종이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오래된 세월의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어릴 적 오빠가 사라졌을 때 아버지가 읍사무소에서 받아온 실종신고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이미 누렇게 바랬지만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김상호. 그 이름을 몇십 년 동안 저는 찾아야 할 사람의 이름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훔쳐 쓴 남자가 제 옆에 누워 평생을 남편인 척 살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만큼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가능하다면 예전 실종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실에는 2명의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남편의 여러 이름이 적힌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간 실종 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형사가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기록과 많이 겹칩니다. 당시 신고하셨던 주소, 가족관계, 오빠분, 나이 피의자가 나중에 쓰기 시작한 이름과 시기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제 상처까지 이용해서 이름을 고른 거네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가족 이야기까지 남의 일처럼 잘 알고 있던 사람 같다. 피의자는 상대가 잃어버린 사람, 부끄러워하는 과거, 숨기고 싶은 상처를 미리 파악한 뒤 그 틈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름도 말투도 직업도 그에 맞춰 바꿨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처음 제 앞에 나타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 같았던 버스 정류장.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던 목소리, 제 고향 이름을 꺼내며 반가운 척 웃던 얼굴. 저는 그때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오래 준비된 각본이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사람 이름이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이 엉켜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분들 중 몇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은 배우자나 연인에게 간 일부를 기증한 뒤 관계가 틀어졌고 그 후에 사고나 질병으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보험금을 타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위에 찍힌 이름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기 적힐 뻔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때 형사가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 과거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피의자와 동거했다고 증언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이미 내 삶도 버거운데 남의 상처까지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약간 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처를. 아, 네. 그 사람 때문에 연락하신 거죠. 그 사람. 이름조차 입에 올리고 싶지 않다는 어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여러 이름을 쓰며 살아왔다는 것, 제 오빠 이름까지 도용했다는 것, 재간을 이식받으려 했다는 것까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희 엄마도요.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프다고 하면서도 엄마 걱정 먼저 해주고 보험도 다 자기 이름으로 들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사인만 하게 하고 그게 다 나중에 당신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녀는 중간중간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간 일부를 기증한 뒤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 그 즈음 남자가 집을 나갔다는 것. 치료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미 자신들 모르게 큰 대출이 잡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보험금은 타냈지만 그 돈은 가족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엄마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사람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준 거니까 누구 탓도 못한다고. 그 말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할 뻔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라도 막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경찰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 새 가족이 생기면 꼭 연락 달라고 했었어요. 또 누가 당할까봐. 그녀의 말은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저는 내가 처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여러 사람의 숨소리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누군가까지. 이제는 그냥 나 하나 살아남는 걸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딸은 잔뜩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오늘 진술 더하러 오라던데 같이 갈까? 저는 잠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너희 일이나 해라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너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경찰서에서 저는 더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어떤 말들로 제 마음을 파고들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로 풀어내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인생을 다시 제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의 나라면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설 수 있습니다.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옆을 천천히 맞춰 걸어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딸이 조용히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길이었지만 제가 다시 앞으로 나가도 되겠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질 무렵 집 창문 너머로 주황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와 명함, 메모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은 더 이상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속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훔쳐 쓴 오빠의 이름도 더 이상 나를 찢어놓는 상처가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 오빠. 이번에는 빼앗기기만 하지 않을게. 내 이름도, 내 삶도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킬 거야. 저녁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저는 창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주하게 될 법정과 사람들, 냉혹한 질문들과 차가운 시선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이자 피해자로만 서 있지 않겠다는 것.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으로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 처음 섰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공기, 판사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망치 하나. 그 앞에서 저는 서류 봉투를 꼭 쥔 채 내내 떨고만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 다른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요. 피고인석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 김정혜 씨 앞으로 나오세요. 호명하는 소리에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하는데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남편으로 알고 지내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속이고 이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꼈는지, 보험과 간 이식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제 삶을 다시 꺼내어 바닥에 펼쳐 보이듯 말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울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눈물 대신 말로 서고 싶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나왔고, 어떤 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병실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삶을 도둑맞았다는 사실 하나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황혼장 기사기 사건이라 불렀습니다. 노년 여성들의 외로움과 가족의 상처를 파고들어 신뢰를 쌓고 보험과 장기 이식을 엮어 재산과 몸까지 빼앗아 가려던 조직. 남편은 그 조직의 앞줄에 서 있던 얼굴이었을 뿐 뒤에는 더 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와 가짜 보험 설계사, 위조 서류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선고날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죄질을 길게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강과 재산뿐 아니라 이름과 과거, 심지어는 가족의 상처까지 악용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어깨에 얹혀있던 돌덩이 하나가 천천히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쉽게 훔치지는 못하겠구나. 그 생각에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이들이 조심스레 제 옆에 섰습니다. 복도 한켠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자리에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처음 아버지가 말할 때 우리는 그냥 엄마가 겁이 많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 깐 조금도 못 내놓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 근데 다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잔인한 생각이었는지 알겠더라. 딸도 눈을 붉힌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말해주지. 혼자 다 떠안고 있으려고만 했잖아. 엄마가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입에 붙이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아프면서도 괜찮다. 억울하면서도 괜찮다. 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괜찮다. 결국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겠지요. 이제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볼까 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들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묵은 살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뒤 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보호자 출입증 대신 작은 이름표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자원봉사자 김정희. 처음 그 이름표를 받아 쥐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말고 제 이름. 세 글자로 불리는 일이 이렇게 낯설고도 가슴 뛰는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보호자들에게 안내를 돕고 막 수술실에서 나온 가족에게 물 한 잔 건네고 설명을 못 알아듣는 노인분들 옆에서 용어를 풀어 설명해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누군가 곁에서 힘드시죠 하고 조용히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아마 제 인생도 조금은 덜 헤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간 이식 상담을 받으러 온 가족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러 오는 아내들, 병실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서성이는 남편들. 그럴 때 저는 절대 이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선택이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상담을 마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줌마 말 듣고 오늘은 서류 안 쓰고 집에 가서 애들이랑 더 먼저 상의해 보려고요. 괜히 저 혼자 죄책감에 떠밀려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아주 작은 방향 하나를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은 대부분 정리가 되었고 남은 빚과 정산 문제는 아직도 법무사와 서류를 주고받으며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소박한 전세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창문, 작은 침대가 전부인 공간이지만 이 집의 우편함에는 이제 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창문을 열고 먼지만 쓸어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점심엔 병원으로 나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주민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에 나갑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일을 겪으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평범하게 사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이름으로 제 하루를 채우는 게요. 가끔은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오빠 이름을 부르며 뒤돌아보면 그 자리엔 남편 얼굴이 서 있고 저는 어디에도 도망치지 못하고 서 있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압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대신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퇴근길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문득 첫날이 떠오릅니다. 남편 수술 동의서를 들고 떨던 제 모습, 이식해주지 말고 도망치세요라고 속삭이던 의사의 얼굴. 그 복도를 다시 걷고 있는 지금 저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망치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라고요. 그걸 잊지만 않으면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갈 때면 문득 오빠가 떠오릅니다. 언젠가 꼭 찾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 이름을 빌려 살던 사람에게 많이 속았지만 그래도 결국 다시 제자리 찾아왔어. 내 이름도 더 이상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닫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는 인생이 괜한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위에 새살이 돋는 속도만큼은 분명히 느릴지라도 매일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제게 이렇게 물어봐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디고도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냐고. 그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간을 지킨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켰거든요. 결국 그게 저를 살렸어요.